네, 지금 관심 가져야 할 산업과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는 비즈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AI 산업 전반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먼저 듣고 오시죠. 권비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를 뒤흔든 역대급 브로맨스, 바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와의 만남. 그들의 강력한 시너지는 전 세계와 미국 증시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인연도 끝이 있는 법. 그런데 1년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나 서로를 묻어두를 줄이야 쉽게 예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지난 연휴 시장을 들썩이게 했던 트럼프와 머스크 간의 다툼 함께 보시죠. 우선 싸움의 첫 시작은 일론 머스크가 걸었습니다. 아니 사실 일론 머스크가 일방적으로 공격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한 정책 중 하나인 BBB, The One Big Beautiful Bill을 비판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 법안은 개인 소득세율과 법인세 인하 같은 감세안을 주요한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친환경 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인세 인하는 기업인인 머스크에게 상당히 좋은 정책이지만 이 전기차 사업을 하는 테슬라에게 친환경 보조금 삭감은 상당히 부정적인 정책이죠. 또 이 감세안이 실행이 된다면 정부의 재정 적자가 무척 심해질 거란 우려도 큰데요. 이 머스크가 도지에서 했던 일, 바로 그 정부의 지출을 효율적으로 줄이는 일이었죠. 머스크는 지난 3일 이 감세안이 역겨운 흉물이라며 그의 감세 법안을 상당히 강하게 비판하는 게시글을 잇따라 올렸는데요. 그야말로 폭주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0개 이상 그의 정책을 상당히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트럼프에게 성비위가 있다. 또 그를 탄핵해야 한다는 게시글에 그렇다라고 답을 하는 등 공격의 수위가 상당히 강했었죠. 가만히 있다 공격을 받은 트럼프, 그는 머스크가 배은망덕하다, 그에게 실망했다면서 그와의 관계는 끝났다, 대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머스크가 감세안을 비판한 건 친환경 보조금이 삭감됐기 때문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는 연초 머스크에게 선물 받은 테슬라 차량을 팔겠다라는 다소 유치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싸움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머스크가 돌연 모든 게시글을 지우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적은 LA 시위 게시글을 공유하면서 급 화해 무드에 들어간 건데요. 머스크의 공격을 멈춘 후엔 트럼프 대통령의 어조도 다소 부드러워졌습니다. 우리는 좋은 관계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는 나와 대화를 하고 싶어 할 것이다. 그와 대화하는데 문제가 없다 말했는데 또 예전에는 팔겠다고 했던 그 테슬라 차량 팔 생각이 없다. 하지만 주차 장소를 백악관 앞에서 다른 곳으로 바꿀 수는 있을 것이라며 말을 했습니다. 화해는 했지만 다소 이전 같지는 않은 무드가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에겐 현충일 연휴 사이에 일어났던 이 SNS 전쟁, 편안하게 연휴를 시작하려는 한국 투자자들의 마음을 상당히 흔들리게 만들었는데요. 머스크가 공격을 시작한 당일 테슬라의 주가는 그대로 타격을 받으면서 14%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 이후 3거래일간은 조금씩 상승하면서 테슬라는 다시 $300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었죠. 간밤시장에서 5%대 상승한 건 이 화해 무드도 있었고요. 또 6월 12일로 축축됐던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도 커졌기 때문인데요. 이 트윗은 오늘 새벽에 일론 머스크가 올린 게시글입니다. 로보택시를 처음 런칭하는 오스틴에서 로보택시가 도로를 달리고 있는 영상을 리트윗하면서 올린 트윗인데요. 영상을 직접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뒷좌석은 선텐이 상당히 강하게 되어 있어서 보이지 않고 있지만 운전석은 일부러이겠죠. 선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좌석에 훤히 보이는데 지금 운전석에는 어떤 사람도 앉아있지 않은 거를 확인할 수 있죠. 현재 직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시범 운영을 할 때만 하더라도 사람이 운전석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떤 인간도 저 운전석에 타고 있지 않은 거죠. 머스크는 이 영상을 보고 아름답게도 심플한 디자인이라고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트윗을 게시를 했는데요.
이렇게 로보택시 영상이 공개되면서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간밤, 일론 머스크는 드디어 로보택시의 공개 일자를 오늘 아침에 직접 밝혔습니다. 보시면 오늘 아침 9시 13분에 게시가 된 걸 알 수 있죠. 그동안 로보택시의 공개일이 12일이 될 것이다 라는 거는 시장의 전망이었는데요. 머스크가 오늘 아침 로보택시의 공개일은 6월 22일이다라고 밝히게 됐습니다. 조금 더 보시죠. 첫 공개 운전은 잠정적으로 6월 22일이다. 안전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날짜는 변경될 수 있다. 그리고 공장 생산 라인에서 고객 집까지 자율주행을 하게 되는 최초의 테슬라는 6월 28일이 될 것이다 말을 하면서 이 공개 운전이 시행되고 나서 일주일 뒤에는 직접 자율주행을 통해서 스스로 인도될 것이다. 고객의 집까지 스스로 이동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시장은 처음 일정이 이렇게 밝혀진 건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안전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머스크의 발언, 또 일론 타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론 머스크가 제품 런칭 날짜를 잘 미룬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정된 날짜에 로보택시가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예상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두 사람 간의 흔들리는 브로맨스, 드디어 공개된 로보택시 출시 일정. 앞으로 테슬라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 자세히 함께 살펴보시죠. 네, 브리핑 보고 오셨고요. 좀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사님, 먼저 새 정부 얘기부터 좀 해야겠는데요. 정부가 이제 국내 팹리스의 NPU 조기 상용화를 위해서 2,400억 원 가량을 이제 지원하기로 했다라는 계획을 어제 밝혔는데요. NPU 조기 상용화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은 전체적으로 원래 공약사항이 5년 동안 100조 원을 투자해서 AI 산업을 살리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전체 기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의 네. 첫 번째 첫 삽을 지금 NPU 지원 사업으로 선택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저는 잘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NPU는 여러분 피리오사 AI도 있고 지금 레벨리온도 있고 한국에서 지금 NPU 스타트업들이 지금 국제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메타에서 인수 제안을 받은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이것이 아직 상용화된 시장으로 형성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NPU 칩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연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를 쓸 때 학습 단계가 있고 이것을 서비스할 때 단계가 있는데요. 이 서비스할 때에 특화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특정 기능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에너지 효율성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AI 전력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단히 쓰임새가 지금 많이 있어서요. 지금 네. 미국에서는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필요사 AI라든지 레벨리온 같은 경우에는 팹리스, 즉 설계를 하는 기업이고 이 설계를 한 기업이 이것을 생산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지금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 왜냐하면 생산 과정에서는 다양한 생태계가 있을 수 있고 흔히 말하는 삼성전자 같은 파운드리가 기능을 할 수도 있고 여기에 패키지하는 다양한 기업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필요사라든지 레벨리온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기보다는 이 기업들이 이 상품을 현실화해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태계를 구성하게 하는데 자금을 투자한다는 데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기 전부터 AI 산업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저희가 골든타임이라고 표현을 하죠. AI 골든타임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요즘 최근에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많은 뉴스를 보셨을 텐데 각 대학마다 과거에는 서울대만 있었는데 이제는 각 대학마다 AI 칩들을 어떻게든지 구해가지고 돌려보려고 했더니 다들 전력이 안 들어와서 안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이제 AI 우리가 전체 생태계를 생각했을 때는 전력도 AI다. 이런 그렇죠. 생각을 네.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이 어떤 사회입니까? 8월 달 되면은 모든 국민들에게 에어컨 좀 아껴 쓰자. 온도 좀 1도 올려라. 지금 이런 사회라는 건 전기가 되게 부족한 사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에서 전기를 수입할 수도 없는 나라고요. 다 자체 생산해야 되는 이러한 나라에서 AI는 정말 막대한 전기를 소비합니다. 그렇다면 이 AI 전력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그것도 2030년이 아니라 2025년 올해 2026년 당장 생산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에서 AI 전력을 어떻게 생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거는 근데 민간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고유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AI 전력 부분에서 네. 각 대학이라든지 각 기업이 정말
전기 걱정 없이 전력 걱정 없이 AI 연구와 AI 발전에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정부에겐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AI 인재입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내 AI 인재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이런 목소리들이 많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왔더니 연구실은 자기 혼자 지키고 있으면 연구를 할 수가 없겠죠. 네.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들도 많아야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주니어들, 즉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한 친구들도 많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지금 한국에 대단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에게 알려줘야죠. 내년 입시부터 올해 말에 있는 입시부터 AI 관련 과를 지원하면은 그부터 의사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대학을 가도 의사도 요즘은 꼭 특정 명문 대학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의대를 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AI 관련 학과도 특정 몇몇의 흔히 말하는 카이스트나 서울대나 이런 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어디를 지원해도 국공립대학, 전남대학이든 부산대학이든 뭐 충남대학이든 어디를 지원해도 네네. 그 졸업하면은 고액 연봉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사회에 퍼져야 이쪽으로 인재들이 몰려올 수 있고 그 대학교에서 정말 마음 놓고 전력 걱정 없이 GPU 걱정 없이 AI를 연구하는 인재들이 나온다면 바로 2, 3년 뒤에 이들이 입도 선매되면서 기업에 취직하고 창업을 하고 이런 AI 인재들이 정말 쉽게 얘기해서 바글바글 거릴 때 해외에서 AI 인재들도 와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료들이 그리고 후배들이 이렇게 있구나 이러면서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AI 전력과 AI 인재들을 네, 지금 네. 육성하는 것이 지금 현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AI 전력과 인재 육성이 시급하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브리핑으로 보셨지만 한때 이제 브로맨스 자랑하던 트럼프와 머스크가 서로를 이제 비난하면서 둘의 우정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둘 사이를 멀어지게 한 것은 감세 법안. 이걸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이 BBB라고 얘기하죠. 네. 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미지도 올렸습니다. 킬 빌 해가지고 이런 이미지도 그 영화 여러분 아시죠? 정말 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선은 골자는 우선 2017년에 트럼프 1기 때 만들었던 감세 법안이 있습니다. 그것의 유효 기간이 올해까지예요. 이것을 연장하는 것 그리고 영구화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여분의 핵심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추가 관세가 있습니다. 이건 선거공약 때 여러분 나왔던 것처럼 미국에서 여러분 여행하시면서 충격을 받으시는 것이 팁이잖아요. 팁이 15%, 20%씩 붙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도 이 팁을 받는 사람들이 소득인데 이 부분은 감세하겠다. 그러니까 즉 세금의 소득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그리고 초과 근무하는 것, 뭐 열심히 이제 우리 제조업 살려야 돼서 아메리카를 다시 그레이트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일 열심히 한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초과 수당은 감세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경을 또 대단히 이민자 정책이 되게 강하다 보니까 국경을 정말 콘크리트로 높이 세우는데 돈 들이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사실은 뭐 여러분 아셨던 기억이 나시겠지만 국방비는 매년 8%씩 줄이겠다 약속을 했는데 아니 국방비 늘리겠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 있던 다양한 감세 조치들 중에서 있는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들어가 있는 전기차의 지원법이라든지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지원법이라든지 태양광 발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요거 다 삭제하겠다. 그리고 가장 일론 머스크를 본인이 얘기하게 건드렸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금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가 36조 달러입니다. 6조 원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건데 이것의 여지를 4에서 5조 달러를 더 늘려서 이때마다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미리 이번에 이걸 받게 되면은 예산, 그러니까 부채 부분을 확실하게 여유 있게 늘려주겠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아니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내가 도지 통해서 열심히 국가에 봉사하려고 했던 것은 월급도 안 받으면서 하려고 했던 것은 예산을 줄여가지고 좀 재정 적자를 줄이려고 했었는데 지금 예산을 4조에서 5조 달러까지 부채를 늘릴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법안이다. 이렇게 지금 또 국방비도 줄이겠다고 해놓은 건 늘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또 세제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을 감세를 하게 되면은 국가의 세원이 줄어들게 되면서 적자가 늘어날 수 있다. 이것이 일론 머스크가 공격했던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다시 화해 기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만 보더라도 주가가 반등에 나서주고 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화해 무드로 가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네네. 있습니다만 우선은 먼저 움직였던 것은 미국의 하원 공화당 의원들과 상원 공화당 의원들입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젊은 층에 대한 지지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기술자로서 미국의 기업들에게서 가지고 있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지지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또 일론 머스크의 돈이 빵빵하게 있죠. 그거를 작년에 많이 지원을 받았는데 네. 내년 6월이 여러분 선거입니다.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있는데요. 여기에 많은 상원 의원들과 하원 의원들과 출마하게 되는데 자기가 예를 들면 이 법안을 일론 머스크하고 각을 지게 되면 예비 선거, 즉 공화당 후보를 뽑는 선거에 경선에 네. 일론 머스크가 다른 후보를 출마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된다? 국회의원들은 여러분 대통령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의원직 연장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다른 사람을 출마시킬 수 있다는 건 위협이 되는 거고 이거 계속 싸우면 안 되겠다. 우리가 나가서 말리자. 그래서 미국의 하원 의장부터 시작해서 다 지금 이 싸움을 말리게 됐던 것이죠. 이렇게 말리면서 일론 머스크도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좀 과하게 나갔거든요. 정치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세금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갖고 있고 반대 의견을 내걸 수 있지만 저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사생활을 건드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의 사생활을 얘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는 두고 봐 다 떨어지게 해서 공화당 지게 할 거야. 안 되면 내가 당을 하나 만들어서라도 내가 진짜 미국의 정치판을 바꿔버릴 거야. 이거는 지금 임기 6개월도 채 안 된 트럼프에 대한 너무 직접적인 공격이었고 여기에 트럼프도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화를 낸 거고요. 네. 이 부분들을 지금 상원 의원이나 하원 의원들이 중재에 나섰던 거고 이제 중재에 트럼프가 먼저 게시글을 삭제함으로써 자신이 조금은 잘못했다, 과했다라는 것을 표현을 했고 이것을 트럼프가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그래 트럼프 잘 되길 바래. 하지만 속으로는 옛날 같을 수는 없지. 하지만 화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또 지금 또 미국에서의 국내 정치의 위기가 나온 것이 여러분 아시는 LA 사태죠. LA 사태가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론 머스크가 상징하는 부분들을 가져와야 돼서 이것을 끌고서 내년 중간 선거까지 가야만 한다라는 이러한 서로의 필요성 그리고 일론 머스크로서는 정부와 등을 지게 될 경우에는 다양한 규제 완화라든지 또는 스페이스X에서의 정부의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또 트럼프도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 발 물러서는 그리고 충분히 자신의 강력한 의지는 이미 표명이 됐기 때문에 미국 공화당 하원들과 상원들이 일론 머스크의 목소리에 경청할 환경은 전 조성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극단적으로 서로 비난하다가 지금 화해 제스처가 나오고 있고 둘 사이를 앞으로도 지켜봐야겠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미국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시험 운행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월가에서는 기대와 불안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것 같고 기대 요인과 불안 요인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기대는 역사적인 사건이죠. 우선은 벌써 여러분 앞서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직원들이 우선 테스트하는 부분에서는 운전석 즉 앞좌석에는 아무도 타지 않는 차들이 지금 소수지만 지금 영상에 보였던 건 2대죠. 이것이 지금 오스틴을 지금 주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일종의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본격적으로 지금 일론 머스크가 22일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미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어요. 자신들은 소프트 런치를 할 거다. 즉 막 정관계 인사 모여놓고 시장들 모여놓고 자율주행 출발합니다. 그래서 카드 이렇게 막 가위로 끊고 이런 행사하지 않고 사람들이 정말 인지하지 못할 상황에서 조용하게 시작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여기에서 안전사고가 나면은 언론들이나 방송들이 대서특필을 할 거고 전 세계 지금 유튜버들도 지금 오스틴에 다 가 있거든요. 어떻게든지 이것이 잘 돼 있나. 그리고 테슬라에게 적개심을 갖고 있고 비판의식을 갖고 있고 지금 테슬라 차량을 불태우는 사람들도 거기 가 있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거기 앞에 가서 급정거를 해서라도 저 차량 한번 충돌을 해버리라. 그러니까 다양한 저희 인간 사회는 정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용하게 런칭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12일 런칭을 공식적인 런칭 즉 지금 한 것은 임시 런칭인 거고요. 공식적인 런칭 즉 일반 승객들도 테슬라 앱을 통해서 호출해서 돈을 주고 탈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공식 런칭을 의미하는 거겠죠. 근데 이것을 일론 머스크는 22일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것이 23일 가고 24일 가는 건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용하게 열대가 6월 달에는 오스틴을 이미 돌아다니고 있고 이것은 직원들이 타고 있는 거고 현재 일반 시민들도 탈 수 있는 것은 6월 말부터 아마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로 성공하면서 이것이 열대가 아니라 7월 달, 8월 달에는 20대, 30대, 50대, 100대, 1000대로 늘어난다면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정말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이고 그만큼 상대적으로 우버의 고객들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버보다 가격이 50% 저렴하거든요. 갑자기 택시비가 50% 저렴해지는 사회를 오스틴 시민들은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주저하게 되지만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분도 현대자동차에 다니시는데 과제가 뭐였냐면 상하이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자율주행 택시를 타보는 거였어요. 3일째부터 졸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민들이 조금씩 처음에는 주저하겠지만
좀 더 안정감을 느끼면서 사람들이 나 50% 저렴한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타고 싶어라는 여론들이 형성되기 시작한다면 네. 이건 대단히 테슬라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테슬라의 앞으로 발전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이 만들어내는 세상의 어떤 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만 우려하는 목소리는 거기서 하나라도 실수가 나온다라면 또 그쵸. 인명 피해가 나온다라면 사람들이 불안해서 안 타고 테슬라 직원들만 타고 돌아다닌다라면 아니면 빈 차로 계속 돌아다닌다라면 이거는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크게 테슬라의 주가가 폭락하는 기회가 될 수도 그러니까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주저하고 조심스러워하는 목소리도 당연하게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사고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아무래도 좀 주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10대가 좀 조용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점차적으로 늘어갈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테슬라는요. 중국을 제외하고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선두를 폭스바겐에게 뺏겼습니다. 네. 이 부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논쟁이 가장 치열하게 되고 여러분들 시청자분들도 판단해주고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비아디가 지금 글로벌로 대단히 전기차 부분에서 네네. 공세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중국에서의 유혈 뭐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 30% 할인. 까지 하면서 중국 경쟁업체도 비아디가 죽이기 위해서 지금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아디의 실적도 지금 대단히 딜러들도 지금 불만이 있고 딜러들에게 공급해야 될 대금 결제라든지 이런 것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단히 전기차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주춤했던 독일의 폭스바겐이 드디어 좀 의미 있게 유럽 시장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폭스바겐이 가지고 있는 저력이 있죠. 여러분 폭스바겐이 토요타 다음으로 지금 자동차를 많이 팔고 있는 글로벌 2위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는 전기차 한 대가 아니라 모델이 되게 다양합니다. 중저가 모델에서부터 SUV까지 대단히 다양한 모델 초이스, 그러니까 선택권들을 포트폴리오를 지금 제공을 하다 보니까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유럽에서 회복세가 되고 있죠. 그것에 비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모델 3, 모델 Y 페이스리프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거죠. 네. 이러다 보니까 선택지가 좁은 테슬라보다는 선택지가 많은 지금 폭스바겐을 선택하고 있는 것, 구매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유럽에서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자꾸 로이터에서 보도하는 것은 테슬라가 중저가 모델 출시를 연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난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는 4월 달에서는 아니 연기하지 않고 6월 달에 나올 것이다. 그런데 6월 달에 나오려면 지금쯤 벌써 예약 구매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연기를 했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로이터가 보도한 것은 일론 머스크가 강력하게 이걸 요구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처럼 혼탁한 전기차 시장에 우리가 중저가 모델을 내놓은들 별로 많이 안 팔릴 수 있다. 그러면 테슬라에게 이미지만 좋지 않을 수가 있다. 지금은 우리가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에서는 압도할 수 있는 시기는 초창기에 우리가 그렇게 했었지만 그걸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 오히려 자율주행이라는 기술 부분에서 우리가 압도해서 자율주행이 되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이 안 되는 전기차로 구별해서 이 부분으로 해서 사람들이 선택의 폭을 다른 영역으로 끌어올려야 된다. 즉 모델의 중저가 모델, 저가 모델, 고급 모델, SUV 모델, 그다음에 뭐 기아처럼 PV5 패신저처럼 카니발 같은 전기차 이렇게 다양해주는 식으로 경쟁하기에는 지금 테슬라는 무리가 있으니 그냥 요 모델 가지고 우리는 거기는 자율주행이 안 되는 전기차, 인간이 끝까지 몰아야 되는 전기차, 우리는 바디 프렌즈가 장착된 안마가 되는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런 식으로 차별화를 확실하게 그러니까 하는 것만이 시장에서 살 길이라는 거고 이걸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것. 이걸 하기 위해서 정치인들과의 관계도 풀어야 되고 규제도 완화해야 되고 언론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사고도 나지 않아야 되고 하루하루를 점검하면서 여기에 모든 테슬라의 사력을 집중해서 자율주행의 로봇택시의 성공적인 안착이 지금은 전략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이 옳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의견이 있으실 거고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일론 머스크라면 경영진이라면 어떤 판단하실지 의견을 내시는 것들이 지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자율주행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짚어주셨고요. 폭스바겐 판매량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유럽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유럽 전기차 시장 성장성은 계속 지속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유럽은 과거 지금은 이제 정권이 바뀌었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녹색당도 집권을 하고 있었고 유럽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전기차로의 전환에 대한 법안도 지금 있습니다. 2035년 이후로는 전기차 외의 차량은 판매가 금지되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CO2 규제가 있으면서 전기차를 팔지 않으면 내연차가 함께 못 파는 이런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도 지금 열심히 전기차를 유럽에다 수출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유럽은
유럽은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도 아시지만 지난 2년 넘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계속해서 경기 침체기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죠. 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은 가장 큰 가격 중에 한 집과 자동차. 집이 가장 비싸고 두 번째로 비싼 거는 우리 자산 중에는 자동차잖아요. 자동차의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자동차 시장이 축소되어 왔었고 거기다가 독일 기업들의 중국 시장에서의 몰락 이런 부분들까지 더해지면서 대단히 안 좋은 상황이었다가 이제 모델들이 풍부해지면서 그리고 또 프랑스의 르노라든지 시트로엔 같은 경우에도 대단히 저가형 전기차를 내놓으면서 지금 인기가 있거든요. 이러면서 지금 다시 유럽의 전기차 내수 시장이 조금 활성화되고 있는 활기를 띠고 있는 모습들이 지난 네. 3월과 4월과 5월 지금 3개월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장세는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유럽은 이미 내연기관과 작별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독일 자동차 기업들이 새로운 총리에게 메르츠 총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건 35년 법안 좀 다시 철회하면 안 될까. 그거 너무 이르다. 이러다 우리 죽는다 정말로. 이러면 우리 일자리 다 잃고 독일에서의 가장 큰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고 가장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 준 것이 자동차 산업인데 정말 정치적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여러분들에게 닥칠 수 있다. 그러니 내연기관을 아웃하는 공식적인 35년 그 법안을 좀 없애거나 네. 연기해달라는 요청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유럽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성장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30년 전기차 보급률 50% 목표를 내걸었는데 이로써 한국의 전기차 시장도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정말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현대기아차가 지금 2024년과 2023년 멀리는 2023년부터 역사적인 성장을 해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다 전기차 덕이에요. 그런데 지금 울산 공장 일부 멈췄잖아요. 왜냐? 네. 지금 미국에다 공장을 가동을 시키고 있고 해외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지금 미국 정부가 부과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 자동차가 지금 미국을 못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게는 역사적 기회가 들어온 거거든요. 2023년, 2004년 달려오다가 2025년은 지금 삐걱거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현대기아차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좀 미워도 다시 한번 내수 시장에서의 그들이 살아나야 네네. 해외에서도 더 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전기차 시장을 키워서 물론 그걸 키우다 보면은 비아디라든지 해외 전기차 시장들도 잘 되겠지만 여기에서 현대기아차가 건실한 성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건실한 성장을 할 수 있어야 수출에서도 규모의 경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중국, 유럽, 미국 또한 전기차로 가고 있고 내연기관은 역사적으로 소멸의 프로세스를 지금 과정을 밟고 있다라고 한다면 빠른 속도로 한국이 전기차 사회로 진화해야 된다는 거고 여기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현대기아차가 지금 해외에서도 더욱더 성장할 수 있고 한국에서의 경제적인 경제 활성화라든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저는 빨리 오토바이 보급을 전기 오토바이 보급도 앞서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국 여행 가시거나 베트남 여행 가시고 태국 여행 가시면 전기 오토바이잖아요. 근데 한국은 배달의 민족과 그 쿠팡이츠 그리고 퀵서비스의 모든 오토바이를 정말 많이 타고 있는데 다 여전히 가솔린 오토바이를 타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도 전기 오토바이로 빨리 바꿔야 되는 거고요. 이러면서 우리 한국의 전기와 전동화랄까 할 수 있는 부분들 좀 더 빨리 가서 국제 경쟁력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보급을 빠르게 늘려야 된다. 이번엔 애플 상황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전에 이제 시리가 똑똑해지는 순간 애플을 보자라고 하셨는데 이번 애플의 개발자 회의 혹평이 좀 자자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AI라는 단어가 4시간 동안 발표하는데 4번밖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엔 그냥 AI로 시작해서 AI로 끝났거든요. 그리고 AI 정의를 Artificial Intelligence가 아니라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정의를 하면서 AI와 애플을 동일시하면서 그리고 정말 좋은 비전을 얘기해 줬어요. 정말 똑똑한 시리가 나오면 시리를 통해서 우리가 앱을 컨트롤링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는 터치나 타이핑만이 아니라 시리를 통해서 카카오톡을 불러내고 인스타그램을 불러내고 유튜브를 작동시킬 수 있고 뭐 카카오페이를 작동시킬 수 있는 이런 시대로 갈 거라고 애플이 비전을 정말 멋지게 제시해 줬고 막 TV 광고도 때리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번에 조금 우울한 표정이었어요. 그 전체 소프트웨어 담당하고 있는 분이 내년에도 조금 보강하겠지만 내년에 완료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027년으로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약속을 비전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투명한 유리 디자인인 그 리퀴드 크리스탈 글래스라고 해가지고 투명 유리 UI UX로 지금 OS를 바꿔내면서 이걸 무마하려고 하다 보니 전문가들은 엄청나게 실망을 하고 있어요.
세계의 전문가들 또 한국의 기자분들도 대단히 실망하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애플이 이제 AI에서 완전히 뒤처지고 이제 AI에서 막차도 놓쳤다. 이제 AI하고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극단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에 저도 많은 부분 동의합니다. 근데 소비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냥 구글 제미나이 쓰거나 챗GPT 쓰면 되지. 난 똑똑한 시리를 원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그래서 망할 것이다. 아이폰이 안 팔릴 것이다. 저도 사실은 속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도 작년에 기변을 하면서 아이폰 16으로 애플 인텔리전스가 곧 된다니까 한국어도 곧 서비스가 될 테니까 미리 바꿔놔야지 라고 바꿨는데 웬걸 한 번도 바뀌어지지 않고 시리는 계속 멍청한 상태로 있고 그러니까 정말 실망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은 실망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제 조카는 시리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를 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GPT를 쓰고 제미나이를 쓰는 것에 기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애플의 몰락의 시작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이 아이폰을 구매하고 애플 워치를 구매하고 그다음에 아이패드를 구매하는 것은 꼭 시리만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극단적으로 지금 애플의 몰락의 시작이라까지 평가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수년 동안 애플의 소위 말해 매니아층이 탄탄하기 때문에 애플의 몰락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과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시장에서 AI 혁신이 좀 빠졌다라는 혹평이 많은데 이렇게 된다면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 갤럭시에는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라고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지만 그렇게 호재는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삼성전자의 갤럭시에도 지금 AI 기능들이 많이 탑재되어 네. 있습니다. 네. 그 정도의 기능은 지금 애플에도 탑재되어 있거든요. 근데 정말로 똑똑해진 시리처럼 빅스비도 똑똑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빅스비도 똑똑해지고 정말 이거 잘 되려면 사실 애플이 내세웠던 비전은 뭐냐면 운영체계와 AI의 정말 아래부터의 통합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운영 체계를 우리가 애플을 조작하는 것들을 갖다가 AI로 하겠다는 거였는데 이 열쇠는 누가 지고 있냐면 구글이 지고 있어요.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그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만약에 구글이 올해 말 정도에 이것을 바꿔줘서 내년 초에 2026년 1월에 발표하는 삼성의 갤럭시 26에 정말 이것이 AI가 똑똑해지면서 우리가 모든 인터페이스가 AI에 의해 작동되는 이러한 갤럭시를 만약에 26을 내년에 내놓을 수 있다라면 저는 이거는 큰 삼성전자의 호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는 AI의 능력이 애플만 수준 정도 이상 되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걸 바꿀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글이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에 AI를 통합시킬 때 많이 삼성전자가 AI 부분에서 애플을 압도적으로 앞설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현재 다만 이제 그런 건 없는 거죠. 애플이 만약에 애플 인텔리전스를 시리를 중심으로 재편했다라면 아이폰 판매 시장이 커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폰도 커지지 않을 거고 갤럭시도 커지지 않고 비슷한 경쟁을 계속 유지하는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테슬라 로보택시와 애플까지 자세한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블루닷 AI 연구센터 강정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